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스파르탄 소프트웨어 교육원 봉진숙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디지털? 들어본 것도 같고, 미디어? 이것도 들어본 것 같고, 리터러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보다 큰 개념이고요. 그 중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는 디지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리터러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이 되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디지털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과 대비되는 용어로는 아날로그가 있어요.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왼쪽은 아날로그 시계, 오른쪽은 디지털 시계를 나타내요. 지금은 몇 시일까요? 하는 질문에 아날로그 시계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시계는 같은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는 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답했을까요?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지금 시계에서 보는 것처럼 12와 3 사이에 1과 2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와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그리고 2와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연속된 어떤 값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디지털 시계의 경우에는 1시간 1분 1초 단위로 시간을 나누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시간의 값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는 연속된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은 끊어져 있는 값, 비연속적인 값, 이걸 다시 말해서 이산적인 값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은 이산적인 값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죠.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평소에는 부도체인 0의 상태로 있다가 필요에 의해 조작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는 도체인 1의 상태가 되는 물체를 말해요. 컴퓨터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IT 제품들은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때는 1, 그렇지 않을 때는 0,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정보를 표현할 때도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이고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연속된 시간의 흐름도 컴퓨터에 표현해야 할 때는 오른쪽처럼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0 또는 1이라는 이산적인 값만 가질 수 있거든요. 디지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은 복제, 편집이 쉽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내줄 때 가끔 손으로 써서 내세요 하고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포트를 손으로 써서 받는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 것을 베끼더라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작성한 레포트는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복사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껴내더라도 너의 노동력을 좀 들여서 한자라도 머릿속에 남겨! 라는 의미로 손으로 써서 받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디지털의 특징은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에 녹화된 노래나 동화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때는 노래를 자주 듣게 되면 테이프가 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음질이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디지털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는 것을 들 수가 있죠.
내용만 보고서는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가려내기 힘들죠. 또 실시간으로 동시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해 본 일이 있으시죠? 디지털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기에도 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이루어진 세상,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라서 아마 뭐가 달라졌는지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난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렸던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재택근무라는 용어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집과 일이 분리되는 삶을 살았었어요. 회사의 일이 전산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회사의 중요한 파일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일할 수는 없었죠. 원본이라면 분실의 위험이 있고 복사를 하자니 돈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은 회사에서 집에서는 쉬고 이런 삶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공부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인터넷 강의 이런 거 없었죠. 검색 이런 것도 없었죠. 저희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어른들께 여쭤보거나 사전을 뒤져가며 모르는 단어를 찾았어요. 신문에서 중요한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기도 했었고요. 노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TV는 5시부터 7시 사이에만 어린이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TV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딱히 놀거리도 많지 않아서 친구를 찾아 매일 동네 골목이나 놀이터 같은 곳을 누비고 다녔죠.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야 했어요.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오래 잡고 수다를 떨다가는 혼나기 일쑤이니 결국에는 만나자 하고 얼굴 보고 소통하는 시대였었죠. 요즘은 만나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죠?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은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노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등 삶의 전반을 새롭게 바꾸었죠. 다음으로는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리터러시는 시대마다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어요. 전통적인 개념의 리터러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출현한 이후에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죠. 지금도 사전에서 리터러시라고 검색하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문해력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대중이 아닌 특권 계층에서만 리터러시 능력을 취득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잖아요. 세종대왕님께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읽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었다고. 네, 그렇죠. 예전에는 특권층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소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리터러시의 개념이 또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리터러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범위가 더더욱 확대된 것이죠. 결국 리터러시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정의는 다르지만 그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1997년 폴 길스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냄으로써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이것을 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아, 디지털이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이건 리터러시를 말해요. 리터러시는 시대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리터러시는 검색 능력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자신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냄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한가 봐요. 자,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올바로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해요? 올바로 사용하는 걸까요? 이건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나쁘게 쓰지 말고 좋게 써보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정리하자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잘 검색하고 잘 이해하고 잘 만들고 올바로 사용하자는 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아챘어요. 뭐죠? 자꾸 뭐가 눈에 밟히죠? 빨간 글씨. 정보입니다. 찾아내는 것도 정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도 정보고, 만들어내는 것도 정보고, 정보는 정말 중요한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은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미디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대중 전달용 매체, 수단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전달 도구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신문, 잡지, 책 같은 인쇄 미디어도 있고요. 영화, TV 같은 영상 미디어도 있고요. 이후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는요, 미디어의 장르 간 또는 영역 간 구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좀 있기도 하죠.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디지털과 미디어의 만남으로 인해 정보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정보를 받고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되었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된 것이에요. 유튜브, 아프리카 TV와 같은 1인 방송 채널도 많아졌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도 엄청 활발해졌죠.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의견들을 쉽게 알리고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미디어는 잘 활용하면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부정적으로 활용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조화란 뜻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프레임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화면의 구도와 구성을 정하는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프레이밍은 언론이 어떤 사건을 다룰 때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보도하는 반면 자신의 성향과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하죠. 아래의 그림은 미디어 프레이밍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그 부분을 봐주세요. 그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요. 원래 사실은 뭐였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카메라처럼 생긴 데서 특정 부분만을 포커싱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 있는 안쪽에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몸만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리 부분이 꼭 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을 선택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거나 특정 부분을 무시하고 보여주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면 보도의 내용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를 선택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미디어의 만남으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누군가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콘텐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의도는 여론을 형성하자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과시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죠. 디지털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보들 역시도 빠르게, 멀리, 그리고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리트윗, 퍼가기, 그리고 채팅창에 복사 붙여넣기 등등등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매체에는 가짜뉴스,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낚시성 정보, 그리고 불건전한 정보나 뉴스를 가장한 마케팅 등 굉장히 많은 우리를 현혹하는 나쁜 정보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5가지 핵심 개념을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인 것이죠. 미국에서 1989년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를 창립한 엘리자베스 토머는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은 5가지 핵심 개념들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모든 메시지는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만든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메시지는 현실 그대로가 아닌 만든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어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또는 컨텐츠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의 정확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미디어 메시지들은 메시지 규칙을 가진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음향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카메라의 위치 등 이러한 테크닉을 분석하고 이러한 테크닉들이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메시지를 잘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개념은 동일한 메시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일지라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처지, 그리고 경험, 아니면 사전 지식, 이런 것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메시지의 해석에 있어서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의 사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수용할 때는 다각적인 관점을 참고해서 메시지의 상황이라든지 대상을 재구성해보고 열린 마음과 중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메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은 미디어는 내재된 가치와 관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특정한 관점이나 가치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생산자의 가치와 관점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어는 그 속성상 내용들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생산자의 가치와 관점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에 의도된 또는 의도치 않은 가치나 관점, 그리고 전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편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5번째 개념은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이익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미디어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에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신문이나 잡지, 영화나 TV,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미디어 곳곳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아니더라도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제작 의도는 무엇인지, 배포는 누가 했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에서 작성한 디지털 지능 모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림의 아래쪽부터 번호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윤리 지키기예요. 2번은 소비하기, 3번은 분석과 공감을 통해 해석하기, 4번은 생산하기, 5번은 활용하기, 6번은 나누고 사용하기입니다. 이쯤에서 폴 길스터가 말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우리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냈다는 것에서 2번 소비하기라는 느낌을 조금 찾아내실 수 있죠. 2번 소비하기를 보시면 검색하기, 걸러내기, 보관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그런 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구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는 여기 3번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분석하기, 공감하기, 해석하기예요. 2번에서 내가 찾아낸 정보를 3번에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해냄으로써, 자, 이거는 4번에 있는 생산하기와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보를 생산할 때 기획하고 생산하고 공유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올바로 사용하자 그랬으니까 잘 사용하는 건 알겠어요. 그 잘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윤리 지키기가 있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활용하기가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나누고 기여하기가 있어요.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은요, 윤리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활용하기, 잘 활용해야 돼요.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나누고 기여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피해나 가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이것이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폴 길스턴의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지식,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되어서 저장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보의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정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서 정보의 소비와 이해, 그리고 생산을 올바로 수행하고,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윤리를 지키면서 잘 활용하고 나누고 기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